더 이상 당신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에서 온 깐깐한 재벌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서류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로 2조 원짜리 차세대 터빈 엔진 합작 계약서가 이리저리 날렸습니다. 3년간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룹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주도하며 가문의 자랑으로 떠올랐던 서울대 출신의 큰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영국 회장이 수행원들에게 고개를 젓고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 절망적인 찰나였습니다. 회장님, 그 데이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귀빈들의 커피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던 수수하게 꾸미지 않은 여자가 영국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자의 입에서는 영국 최상류층 귀족들이나 쓸 법한 완벽하고 우아한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조 원짜리 거대한 기업의 명운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고졸 며느리의 입술 끝에 달렸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저택에서 노예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는지, 자신의 특허 기술을 도둑맞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 완벽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파국의 덫이 완성되고 2조 원짜리 합작 브리핑이 예고되었던 바로 그 운명의 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주방은 늘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습관처럼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룹 본사에서 열릴 2조 원 규모의 영국 합작 프로젝트 브리핑에 가져갈 용도였습니다. 넓은 대리석 식탁 위를 조용히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회의실 근처에 얼쩡거릴 생각 마라.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한숙자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유진을 몹시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2조 원짜리 귀빈들을 모시는 자리에 상고 출신의 천박한 며느리가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뼈대 있는 가문의 수치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이어 실크 블라우스를 걸친 큰 며느리 유미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메인 발표자로 낙점된 유미는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외국어를 섞었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싸구려 입맛이라 커피 향도 제대로 못 낸다며 조롱했습니다. 남편 지우는 그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내를 향한 멸시를 조용히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폭언도 유미의 비웃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브리핑장에서 터뜨릴 3가지의 명확한 사실만이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인 강성민 본부장이 3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터빈 엔진 특허 기술을 교묘하게 훔쳐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그 추악한 도둑질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 스스로 바보 같은 식모를 자처하며 이 지옥 같은 저택에 잠입해 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늘 유미가 앵무새처럼 자랑스럽게 발표할 그 훔친 설계도에는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
고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만 조용히 채워두겠습니다. 유진은 아무런 억양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보온병의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종적인 대답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배운 것 없고 눈치 없는 고졸 며느리. 그것이 3년간 유진이 스스로에게 덧씌운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보온병을 쥐고 있는 유진의 손끝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비참한 일상을 연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 될 터였습니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탐욕이 모이는 그 본사 회의실은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 유진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설계해 온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거대한 사냥의 시간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힐 듯 정갈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영국 재벌 리처드 해링턴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의실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은 정교한 기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따르는 척하며 영국 측 인사들이 앉게 될 테이블의 위치와 스크린의 투사 각도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을 곁눈질로 훑쳤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브리핑의 핵심인 차세대 터빈 엔진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기억 속에 저장된 오리지널 설계도와 지금 눈앞에 놓인 위조된 설계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훔친 기술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단가를 낮추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수법. 유진은 8년 전 할아버지가 당했던 그 추악한 방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피 속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유미가 발표하게 될 스크린의 슬라이드 구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유미는 화려한 도표와 영어로 포장된 자료를 준비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오류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터빈이 최고 회전수에 도달하는 순간 강도 계산이 잘못돼 부품이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확률은 99%였습니다. 성민과 그가 결탁한 부패한 엔지니어들은 이 회의가 끝나고 계약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모든 책임을 영국 측에 떠넘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치밀한 범죄 계획의 한가운데서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강 회장과 본부장 성민이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삼은 유미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습니다. 유미는 회의실 구석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유진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유미의 가벼운 향수 냄새가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유진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껍데기뿐인 허상이었지만 유진이 준비한 것은 그 허상을 가루로 만들 진실의 데이터였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의 조명이 밝아지고 스크린 위로 화려한 그래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고위 임원진과 영국에서 온 리처드 해링턴 회장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로 쏠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큰 며느리 유미는 옅은 미소를 띠며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엔진 기술을 직접 설계라도 한 듯한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중을 압도했습니다. 유미는 영국 옥스퍼드 어학연수 시절 갈고 닦은 유창한 발음을 뽐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영어 단어들은 듣기에 세련되었고 화면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객석 맨 앞줄에서 큰 며느리의 발표를 지켜보며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브리핑은 며느리의 실력을 과시하는 자리를 넘어 가문의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유미가 가리키는 설계도상의 데이터들은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쇼를 지켜보는 유진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스크린에 투사된 엔진 부품의 내구도 수치를 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설명하는 구조적 안정성은 순전히 이론적인 수치일 뿐 실제 가동 환경에서는 절대 구현될 수 없는 허구였습니다. 특히 엔진의 핵심 부위인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된 특수 합금의 물성치는 실제 필요한 강도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사익을 챙기기 위해 저지른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유미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설계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효율성을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해링턴 회장조차 처음에는 유미의 매끄러운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화려함이 전문가의 눈마저 잠시 가리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들은 마치 예고된 참사를 축하하는 파티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병을 챙겼습니다.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해링턴 회장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회의실 안에는 며느리의 실력에 감탄하는 임원들의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대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과 성민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해링턴 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질문했습니다. 통역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그 질문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가동될 때 터빈 블레이드와 하우징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열팽창 개수를 고려했을 때 치명적인 파손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미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일그러졌고 그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특수 코팅 기술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계약서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기술적인 수치의 이론적인 보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제시한 설계도는 공학적 원칙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강 회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선지출 비용과 2조 원의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숫자를 모르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영국 측 수행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의자 손잡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었고 성민은 급히 해링턴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 경호원들은 차갑게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찰나 구석에서 물을 따르던 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스크린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유진을 끌어내리려 소리쳤지만 유진은 그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유진의 등 뒤에서 성민이 억눌린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파국을 멈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진이 해링턴 회장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초라할 정도로 꾸미지 않은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유진은 유창하고 세련된 영국식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키듯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설계도의 해당 부분은 오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 변경에 있습니다. 해링턴 회장이 멈춰서서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식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영어와 정확한 공학 용어들에 그는 당혹감을 넘어선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영국 회장 리처드 해링턴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한 여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우주공학의 핵심적인 논리와 전문 용어들이 결합된 그야말로 국제공학 학술지의 한 페이지를 옮겨놓은 듯한 완벽하고 우아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물을 따르던 식모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지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상의 구조적 오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는 단순히 특정 수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엔진 시스템의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모든 수치는 결국 비극적인 파괴로 귀결될 것입니다. 유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언어에는 한국어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억양과 절제된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한숙자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강 회장은 자신의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큰 며느리 유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존심의 근간이었던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식모였던 동서의 완벽한 공학적 식견 앞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공학적 근거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선 유진의 설명은 듣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해링턴 회장의 수행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거두고 서둘러 메모지를 꺼내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잡한 수학적 기호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대한 도서관의 문을 열듯 그녀는 엔진의 고온 압력 임계점을 해결할 유일한 수식을 써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이 공식은 지난 10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열전달 체계를 증명해 온 모델입니다. 지금의 설계도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 효율은 15% 상승하고 내구성은
300% 이상 강화될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짐싸기를 재촉하던 해링턴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식모를 대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같은 수준의 지적 파트너를 만난 전문가의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간 자신의 집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던 여자가 자신들이 2조 원의 생사가 달린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설계도의 허점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위조된 수치들이 그녀의 분석 앞에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복잡한 공학 기호들 사이로 단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한 흔적들을 찾아내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이 부품의 강도를 30% 낮추면 단가 차액은 수십억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엔진의 임계점 도달 시간은 원래 설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술진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이 지적한 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챙긴 비열한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강성민 본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고 그 옆에 앉아있던 유미는 자신이 발표하던 설계도가 이런 사기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듯 얼이 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엔진의 냉각 개통과 연료 공급 효율까지 파고들며 성민이 결탁한 외부 업체가 만들어낸 부실 설계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영국 측 엔지니어들은 이제 유진의 입술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식과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설계가 왜 기술적 퇴보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옥스퍼드 어학연수라는 포장지로 자신을 감쌌던 유미의 무지가 캠브리지에서 단련된 유진의 진짜 실력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강 회장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유진은 이 회의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도적인 데이터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설계도의 핵심인 터빈 엔진의 회전축 균형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성민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가장 거대한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회장님, 이 엔진의 회전축은 분당 10만 번의 회전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면상에 표기된 강도로는 5만 번도 넘기지 못하고 축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결함이며 저들이 주장하는 고효율 엔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유진이 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설계도는 더 이상 성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자 강성민 본부장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고졸 식모가 감히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 여자 끌어내. 성민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민의 발악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 사람이 지적한 데이터에 한마디라도 반박할 수 있다면 해보거라. 강 회장의 호통에 성민은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진은 그런 성민을 냉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이 결탁한 외부 자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그리고 단가 조작을 위해 작성된 이중 장부의 일련 번호를 메모리 스틱에서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지듯 테이블 중앙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성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계좌를 세탁했던 경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기록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짓을 처음 확인한 듯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설계도가 범죄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유미의 그런 모습에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미 역시 이 화려한 사기극의 공범이자 실력 없이 껍데기만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오만한 방관자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측 재무이사는 제출된 자료를 빠르게 훑어본 뒤 해링턴 회장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민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비록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경멸의 깊이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으러 왔지 도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민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화려했던 본부장으로서의 미래는 그 순간 영원히 마감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기묘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성민의 비리 자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갉아먹고 심지어 영국 측과의 계약까지 사기극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강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며느리를 핍박하고 아들을 감싸 안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온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짓을 꾸며 내가 챙긴 돈이 2조 원짜리 우리 회사의 운명보다 중요했더냐?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성민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가 범죄에 사용한 법인 카드와 외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성민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내 아들 명단에서 너를 지울 것이다. 성민이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가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유미는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중심은
더 이상 강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구하고 비리를 청산한 유일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리처드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정중하게 해링턴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 뜻은 명확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이 설계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과 그녀가 제시한 재검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유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비리 세력이 걷어내어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과 숫자를 숭배하는 유진의 통제력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아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되겠나? 유진은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실무팀장을 즉시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을 총괄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명령에 따라 기술, 예산, 세무, 법무 등 그룹의 핵심 부서 팀장들이 대회의실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의 몰락과 그 자리를 대신한 고졸 며느리의 등장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이사는 옆에 있던 부장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2조 원짜리 계약을 다시 짠다는 겁니까? 그저 물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다는 거지?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50명의 실무진을 한 명 한 명 응시하며 조용한 회의실에 명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적 결함과 원가 구조의 비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재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유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임직원들의 의구심을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전문 용어와 공학적 식견은 50명의 전문가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기술부서에 터빈 블레이드의 열전달 수식을 다시 계산할 것을 지시했고 예산팀에는 자회사로 빼돌려지던 비자금 루트를 전면 차단하고 투명한 회계 구조를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화이트보드 위를 지날 때마다 복잡했던 설계도는 정교하고 효율적인 청사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실무진들은 어느새 유진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키보드 타자음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동안 주방 한 구석에서 들었던 모든 숫자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유진이 제안한 거래 방식의 세밀한 조항들을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막내 사모님, 아니 박사님, 이런 방식의 직접 거래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솔루션을 생각하셨습니까? 유진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직 설계도의 완성도에만 집중했습니다. 50명의 전문가를 이끄는 거대한 지휘관이자 무너져가던 회사를 기술적, 재무적으로 다시 세우는 설계자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강 회장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유진이 단순히 비리를 캐내는 수사관이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진정한 경영자임을 확신했습니다. 50명의 인재가 유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효율의 상징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던 회사가 진짜 실력이라는 알맹이를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수식을 적어 넣으며 숨을 고르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숫자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이 계약은 성공할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리처드 해링턴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 측 재무이사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는 유진이 재설계한 새로운 엔진의 데이터 시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진이 보낸 예비 검토 자료를 통해 그녀가 제시한 수식과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유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유진 박사님, 당신의 설계안은 경이롭습니다.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우리 팀조차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면서도 견고한 솔루션입니다. 해링턴 회장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영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은 곧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얇은 문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망을 통해 잠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이력을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 회장과 임원들은 해링턴 회장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그 문서에는 유진이 캠브리지 대학 항공우주공학 박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당시의 기록과 그녀가 학계에 발표했던 기념비적인 논문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서로 다가갔습니다. 서울대 공대라는 타이틀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녀에게 캠브리지 대학 박사학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고졸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 그 자체였습니다. 해링턴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로펌과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이 앞다투어 모셔가려 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던 겁니까? 그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터빈 엔진 원본 특허증이었습니다. 저는 도둑맞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유진의 당당한 폭로가 이어지자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범죄였는지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유진은 이제 그 어떤 포장도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유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아들 성민의 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민은 보안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가 쥐고 있던 모든 경영권과 결제 권한은 즉각 정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유미 역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옥스퍼드 어학연수와 서울대 공대라는 타이틀로 세워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단 한 번의 파도처럼 몰아친 유진의 진실 앞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한숙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며느리들의 학벌과 배경을 저울질하며 쌓아 올린 가문의 품격은 사실 실력 없는 아들의 비리와 며느리들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고졸 식모가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탐내던 캠브리지 대학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도 진짜 보석을 쓰레기장에 처박아 두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가 참회의 무게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리처드 해링턴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트너로서의 악수가 아니라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다른 엔지니어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유진 박사님, 당신과 함께 이 엔진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적 통찰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정식으로 우리의 글로벌 기술 고문과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모인 50명의 실무진은 일제히 기립하여 유진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순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강태산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터빈 엔진 특허를 되찾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비리의 고리를 끊어냈으며 자신을 억눌렀던 이 거대한 저택의 껍데기를 모두 부수어 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모의 옷을 입고 인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의 해방감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유진의 앞에는 더 이상 막아서는 벽이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자들은 바닥을 쳤고 그 폐허 위에서 유진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더 이상 낡은 걸레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해링턴 회장의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저택은 이제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유진은 3년 동안 묵묵히 닦아왔던 주방의 대리석 식탁 위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 벽면을 채우고 있던 화려한 학위증들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했던 종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투명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유진에게 그룹의 고문직과 함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막중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화려한 감투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실력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예였습니다. 유진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3년 전 식모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에는 이제 학위증과 특허 서류가 가지런히 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을 살린 은인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치를 쫓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껍데기만 쫓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필연적인 허무함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유진은 차를 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소도시의 바람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유진은 낡은 터빈 엔진 설계도의 복사본을 꺼내 태웠습니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그녀의 오랜 한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야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8년 전 숫자를 숭배하던 가족이 숫자 때문에 무너졌던 그 비극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포장지와 학벌이라는 껍데기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파도가 몰아치고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손끝에 밴 진짜 실력뿐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 세운 탑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저울질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 그 단단한 실력이야말로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을 증명할 유일한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숫자가 증명하는 확실한 성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애원 한번 하지 않고 뒤돌아서 회사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독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의 여름, 태석유통의 물류창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화물 트럭과 지게차의 소음 속에서 한지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연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물류의 흐름부터 자재 조달, 그리고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을 달지는 못했지만 한지원은 태석유통의 뼈대를 세우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구자명 상무의 눈에는 그 모든 헌신이 그저 당연하고 하찮은 일로만 보였습니다.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배경 하나로 내려온 구 상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오직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상의 지출 내역만 보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외쳐댔습니다. 현장의 효율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한지원이라는 조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 상무는 회의 소집 전부터 이미 한지원의 포지션을 없애거나 값싼 신입으로 대체할 계산을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물류 조달이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팀장 자리까지 주면서 고액 연봉을 줍니까? 시스템만 받아두고 아래 애들 시키면 그만인 것을요. 구 상무는 사장 앞에서도 한지원의 가치를 철저하게 폄하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아는 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구 상무의 독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원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부당한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결코 겉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찮게 여기던 한지원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태성 유통의 숨통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자명 상무의 아나무인경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정기회의 자리에서도 한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녀가 제출한 완벽한 기획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려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 상무의 폭정이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의 판을 철저하게 계산해 나갔습니다. 구 상무는 그저 한지원이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조용히 준비한 첫 번째 패는 태성유통의 핵심 자산이자 전산망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물류 핵심 연락망이었습니다. 수년간 발로 뛰며 다져온 국내외 공급망 담당자들의 직통 번호와 그들의 까다로운 성향, 돌발 상황 대응법은 오직 한지원의 머릿속과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이 유통망을 철저히 차단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우량 거래처들과 퇴사 즉시 효력이 발생할 단독 계약의 기반을 물밑에서 세팅해 두었습니다. 구 상무가 비용을 아낀다며 기존 물류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사이 한지원은 그 틈을 타 거래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패는 구 상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법적 무기였습니다. 한지원은 구 상무가 부임한 이후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그리고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부당한 연장 근로와 임금 체불 증거들을 1분 1초 단위로 기록해 모아두었습니다.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캡처, 그리고 지시 서류들은 이미 3세트나 복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는 퇴사 당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맞춰둔 세법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한지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한지원은 이미 태성유통이라는 배에서 내릴 완벽한 구명정의 조타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태성유통의 본사복도 한가운데서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거대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가던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탕비실에서 나오던 대리 한 명은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구자명 상무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지켜보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한지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두꺼운 자재 발주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구상무의 거친 숨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당신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밑에 떨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구상무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에 오히려 구상무가 순간적으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한지원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직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상무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지원의 입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개인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고 철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한지원은 이미 가슴속에 품은 3가지 칼날을 완전히 뽑아들 준비를 끝마치고 태성유통의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유통의 무거운 정문을 나선 한지원은 숨막히던 에어컨 바람 대신 찌는 듯한 한여름의 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구자명 상무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한지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미리 예약해 두었던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수집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구 상무가 지시했던 부당한 연장근로 명령서, 현장 직원들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언 기록, 그리고 교묘하게 누락시켰던 임금 체불 내역들이 수십 장의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구자명 상무와 태성유통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태성유통이 마주해야 할 금융상의 리스크와 과징금은 구 상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청을 나온 직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행정 절차를 밟아 자신의 세법인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출범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 직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마비될 태성유통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해 온 전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지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져온 핵심 우량 거래처의 대표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의 이름을 떼고 오직 한지원이라는 사람의 신뢰 하나만 보고 움직이던 대형 유통사들이 그녀의 독립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구 상무의 막무가내식 비용 절감과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에 이미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실무를 총괄하던 한 팀장이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에 흔쾌히 손을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지원이 태성유통을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본사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자신이 마침내 눈엣가시 갔던 고액 연봉의 팀장을 내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팀의 막내 직원과 단기 계약직 사원을 불러 한지원의 업무를 강제로 분담시켰습니다. 컴퓨터 전원만 켜고 매뉴얼대로만 클릭하면 끝나는 단순 유통 업무이니 신입사원 2명이면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인계 파일의 거표지를 넘겨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구상무의 안일한 생각은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유통자재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수십 톤의 원자재가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다급한 연락이 접수되었지만 서류를 넘겨받은 신입 직원은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산망 어디에도 담당자의 직통번호나 예외 조항 대응 지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지원이 수년간 밤낮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조율하며 쌓아 올린 개인적인 신뢰와 실시간 연락망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한지원의 바탕화면에 있던 연락망을 펼쳐 대표 번호로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원칙대로 보류 절차를 밟겠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구상무는 현장으로 들이닥쳐 직원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통관 서류 한 장 처리하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느냐며 핏대를 세웠지만 정작 본인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반나절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류지체상금이 물어내야 할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태성유통의 물류 시스템이 사실은 한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핵심 조율자 한 사람의 머릿속 노하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구 상무를 비롯한 회사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통관 마비 사태가 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태성유통의 핵심 물류 라인 전역에서 두 번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지체상금 수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원자재 조달 담당자들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한지원이 수년간 홀로 축적해온 돌발 상황 대응력과 해외 바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매뉴얼 책자를 쥐고 밤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노이로제에 걸린 듯 뒤적였지만 정작 중요한 해외 물류 공급망의 실시간 변동 내역은 한지원의 개인 노트북과 함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대형 물류 사고가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야 할 핵심 제조 부품 1만 2천 개가 중간 환적 항구에서 선적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태성유통의 그 누구도 이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지원은 시차를 넘나들며 해외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직접 소통하여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 상무의 지시로 임시 배치된 직원들은 공식 대표 번호로 자동응답 음성만 붙잡고 있었고 그 사이 일주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맺었던 원자재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최악의 계약 위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태성유통의 팩스 기기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다급해진 마음에 전용 지게차 대수를 늘리고 창고 직원들을 야간까지 강제로 쥐어짜며 땜질식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머리에 해당하는 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에서 꼬리에 불과한 현장 인력만 들볶는 행위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장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구 상무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지원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앞에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이 걷잡을 수 없는 오배송과 계약 위반 사태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지원이 새로 설립한 빛나 인터내셔널의 사무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오가는 대화들은 한결같이 명쾌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지원은 회사를 창업하며 가장 먼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였고, 둘째는 현장 실무자를 결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전 직장에서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작업 매뉴얼을 전 직원과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회사의 기초 체력을 무섭게 다져나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업계 전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에서 구자명 상무의 독단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잦은 물류 지연에 지쳐있던 우량 거래처들이 한지원의 완벽한 일 처리를 믿고 하나둘 빛나 인터내셔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한지원은 거래처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을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목격한 대형 유통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대표와 일하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계약 조건은 전적으로 한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랜 우량 거래처의 회장이 건넨 그 한마디는 시장의 판도가 이미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의 청구 정확도와 정시 배송률은 단석 달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지원은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운 올바른 시스템과 태도가 당연한 결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덤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전 직장이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업계의 모든 우량 물량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 나가는 동안 태성유통의 구자명 상무는 마침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두 번째 치명적인 폐해 실체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책임지던 최대 우량 거래처의 구매 본부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태성유통의 사장실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했던 것입니다. 경악한 구 상무는 그 길로 거래처를 찾아가 담당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단가를 원하는 만큼 맞추겠다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구 상무님, 우리가 단가 몇 푼 때문에 이 대형 계약을 깨는 줄 아십니까?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낸 오배송 사고와 통관 지연 때문에 우리 라인이
멈춘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어요? 그동안 한지원 팀장이 있을 때는 이런 잡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수문장을 지발로 차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거래처 본부장의 일침에 구상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일개 팀장 한지원의 진짜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산망의 숫자나 성과 지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보이지 않는 조율 능력이 사실은 태성 유통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핵심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단 일주일 만에 태성 유통의 월 매출 30%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상무는 텅 빈 창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손해배상 청구서를 바라보며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기해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서류를 던졌던 그날 한지원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기이한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구상무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던 어느 날 아침 태성유통의 사옥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석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무리지어 내리더니 안내문도 무시한 채 곧바로 구자명 상무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파견된 특별근로감독관들과 법원 소속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이 퇴사 당일 접수했던 세 번째 치명적인 폐, 즉 지난 6개월간 초단위로 축적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그리고 조직적인 임금 체불 증거들이 마침내 거대한 법적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태성유통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상무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감독관들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어디서 행패냐며 허세를 부렸지만 감독관이 내민 법원의 정식 영장과 두꺼운 증거 서류철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한지원이 남겨둔 녹취록과 메신저 캡처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여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무리한 야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과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상습 폭언에 따른 형사 고소건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태성유통이 감당해야 할 법적 벌금은 무려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언론과 업계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회사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태성유통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구상무는 사장실로 불려가 따기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법적 처벌과 금융권의 압박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처럼 태성유통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무섭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옥 압수수색과 자금줄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이 파국을 맞이한 구자명 상무는 삼복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오한이 든 채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급하게 번호를 누른 상대는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쫓아냈던 한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구상무는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로 한지원의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상무는 상대가 전화를 끊을까 두려워 평소의 거만한 위세는 흔적도 없이 지운 채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추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 아니 한 대표님, 나 태성유통의 구자명입니다. 내가 그때는 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요.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준다면 원하는 대로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총괄 본부장 직책과 경영 정권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겠소. 제발 부탁이니 회사 좀 살려주시오. 비참하게 읍소하는 구상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지만 한지원은 창밖의 푸른 여름 하늘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쾌감도 분노도 아닌 그저 씁쓸한 미소만이 잔잔하게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낮고 명확한 어조로 구상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상무님, 저는 처음부터 전 직장에 복수하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실무자의 가치와 존엄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곳에서 제 일을 조용히 펼치고 싶었을 뿐이지요. 수많은 직원의 피땀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남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은 조직은 그 대가를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법과 시장의 냉혹한 심판으로 치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 구상무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김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상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원이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그 순간 태성유통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완전히 잘려나갔으며 구상무가 저지른 아나무인격 폭정의 대가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직격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단호한 거절 전화가 끊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태성유통의 사옥에는 마침내 파멸의 종착역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정식 고발 조치와 법원의 채권 압류 집행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회사의 모든 금융계좌는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도록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대형 제조 대기업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물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성유통이 완벽하게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송달되자 시장의 마지막 신뢰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한때 물류업계를 호령하던 견고한 기업이 실무총괄자 한 사람을 함부로 내쫓은 대가로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윽고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태성유통의 사옥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의 최종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사방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상흔처럼 어지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부터 집무실의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사장실의 금고에 이르기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회사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모품처럼 부리던 직원들은 이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난 지 오래였고 텅 빈 로비에는 오직 구자명 상무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로비를 울리며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지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주저앉아 있는 구상무의 발치 앞에 서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태성유통의 모든 우량 채권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이제는 한지원이 전 직장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된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한지원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읍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유통은 그렇게 최종 부도 처리되며 시장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한가운데 빛나 인터내셔널의 대표 집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성유통의 최종 파산 절차 종결 서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전 직장의 몰락을 완전히 매듭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요란한 승리감도 뒤늦은 허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옥 복도를 지나 현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채용된 후배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국내외 물류 데이터를 검토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실시간 통관 시스템 덕분에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고하자 한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거나 외롭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며 배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사옥 정문을 나서는 한지원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미 소리가 찢어지게 울리던 그의 여름, 능력 없으면 나가라며 서류를 던지던 구자명 상무의 폭언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모욕은 비록 아픈 상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련과 마주하기도 하고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한지원 대표처럼 차분하게 자신만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법적, 경제적 패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피땀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경영자는 결국 자신이 판 덫에 걸려 시장과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연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조직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지표라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